자,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회전체 고장 진단과 신호 처리 강의를 맡게 된 동의대학교 김현수입니다. 어,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지금 동의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제 전공은 친환경차 MVH, 그리고 덕터 쿠스틱, 그다음에 시스템 해석 이런 분야로 전공을 했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구실은 소음진동 연구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원래는 흑배기 쪽 전공을 했었다가 현대자동차에 이제 입사해서 약 한 5년간 근무하면서 전기차 개발, 전기차의 모터 개발 이런 쪽을 했었습니다. 석사 때는 제가 고장 진단, 회전체 고장 진단 이쪽 분야를 맡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회전체와 그리고 고장 진단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회전체 고장 진단이라고 하는 분야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그런 내용을 좀 먼저 배경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지식, 그리고 혹은 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 지식은 진동 모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진동 모델에서 공진이나 댐핑, 강성 이런 용어들을 좀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FFT 어떤 시간의 신호들을 주파수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주파수 분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신호 처리에서 쓰는 어떤 그런 진단을 위한 신호 처리 기법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전체와 오더, 그리고 오빗이라는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필요 지식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어, 주파수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어떤 베어링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댐핑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디렉셔널 파워 스펙트럼을 통해서 오빛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최신 연구 동향 중에 인공지능과 영상 증폭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하면 사실 좀 많이 광범위한 범위의 내용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물류서부터 시작해서 그 생산 라인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스마트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어떤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에서 어, 그 공장이 어떤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요 그림 보시면 뭔가 대단히 뭐가 잘못됐죠. 이 베어링 부분에서 어떤 마모가 일어나서 축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제가 그 석사 때 그 미국에서 석사를 할 때 도요타 공장에서 그 에어 컴프레스, 그러니까 어떤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그 컴프레셔가 있었는데, 이 컴프레셔의 여기 보이시는 요 축에 전열 베어링이라고 해서 오일 막으로 형성된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이 어떤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 중에 어떤
한 군데에서 이런 파괴가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장이 셧다운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아시겠지만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에서 셧다운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진짜 문제는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 베어링이 파괴가 일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미리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측정하는 어떤 측정 장치를 설치해 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히스토리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지만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은 게 가장 이제 핵심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은 그냥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그 베어링을 교체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라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혹은 엔지니어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주기를 알고 예측해서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가 있던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연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는 우리 팀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자동 변속기를 생산하는 라인에는 다 이런 그 마지막 검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수 장치를 어, 이제 보통 엔드 오브 라인이라 해서 EOL이라고 하죠. 그래서 EOL 장비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속기죠. 변속기에 이제 인풋 축을 어떤 모터, 테스터 모터가 잡아서 돌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OK인지 NG, OK인지 낫굿인지를 판별을 해서 이 제품이 문제없이 조립이 잘 되었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라인의 맨 끝, 끝에서 한다 그래서 엔드 오브 라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다 이제 검수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놓는 이유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런 어떤 고장 진단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불량 조립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장치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주된 목적이겠지만 앞에서 말했던 베어링 파괴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변속기가 조립되었을 때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 오조리 불량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어떤 진동 신호나 어떤 전류 신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인 것이 이런 진동 신호에 대해서 어, 적절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진동 신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신호 처리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체죠. 그래서 회전체에서 나타나는 진동과 신호의 특징, 즉 회전체의 오더와 오빗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좀 더 깊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육 목표는 혹은 오늘 배워야 될 오늘 배우는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 회전체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다룰 때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말하자면 좀 더 광범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보면 진동 모델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진동 모델 중에서 특히 뭐 수학적으로도 뭐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공진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댐핑, 그 다음에 강성 이런 정도의 용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 용어들이 나타내는 어떤 특성과 특징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파수 분석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센서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을 주파수 분석,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들을 주파수 형태로 나타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퓨리의 변환과 FFT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주파수 분석이라고 하는 신호 처리 기법을 활용하시면 이런 주파수 분석을 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석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대부분 회전체에서 일어납니다. 회전체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더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라는 게 무엇이냐면 회전 속도에 맞춰서 몇 번 진동하느냐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더라고 하는데 이 오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 진동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오빗을 보는 겁니다. 이 오빗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회전하는 회전축은 항상 자전을 하지만 공전하는 형태로 이제 이 축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전하는 형태를 오빗, 궤도, 한국말로 하면 궤도죠. 이런 오빗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분야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오늘 앞에서 또 그 다음에 뒤에서 사례에서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 기초 용어를 먼저 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진동 기초에서 용어, 터미널러지를 좀 살펴볼까요? 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에 이른 사이클 수를 말합니다. 즉, 1초에 몇 번의 진동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F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그때 어떤 진동이 있었을 때 그 진동의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만약에 1초에 한 번 진동이 있었으면 그때는 주파수는 1Hz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초에 10번의 진동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번의 진동이 있었다면 그거는 1초에 10번이니까 10Hz가 되죠. 자, 그런데 10번의 진동이 일어났는데 1초에 10번이었으니까 한 번의 진동이 일어났을 때 걸리는 시간, 즉 피리어드, 주기라고 하는 거는 몇 초가 되죠? 10분의 1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가 10분의 1초면 그때 주파수는 10H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는 항상 역수의 관계를 갖습니다. F는 타우분의 1, 타우는 F분의 1, 역수의 관계를 갖게 되죠. 자, 여기서 2파이분의 오메가라고 한 거는 이걸 라디안으로 바꿀 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바꾸게 되면 2파이를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를 곱하게 되면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진동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건, 내추럴이라는 거는 타고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 그러니까 즉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타고난 진동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 진동수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결정되어지면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완성해 놓으면 그 시스템은 어떠한 특정한 타고난 고유 진동수를 갖게 됩니다. 자, 이 고유 진동수는 보통 루트 n분의 k, 질량분의 탄성 계수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라디안이 아닌 그냥 헤르츠 단위로 표기하면 이렇게 이 파일을 나눠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진이라는 용어가 이 내추럴 프리퀀시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레저넌스라고 하고요. 공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의 진동수가 그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할 경우에 큰 폭의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공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해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 때, 그 근해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고유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즉 1초에 몇 번 진동하고자 하는 그런 타고난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근해에 앉은 사람을 누군가가 그 진동수와 일치하게 1초에 몇 번씩 정확하게 밀어준다면 근해는 점점 큰 진폭이 발생되죠. 그 근해가 점점 크게 진폭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공진현상. 자,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의 운동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독립 좌표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어떤 물체가 좌우로만 움직인다. 이러면은 1자유도가 되고요.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위아래도 움직인다. 그러면 2자유도가 되고 XY, Z로 움직인다. 그러면 3자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혹은 두 개의 물체가 X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물체와 두 번째 물체가 각각 X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X1과 X2가 필요하면 그것도 2자유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의 운동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독립 좌표의 수가 자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댐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감쇄라고 하는데요. 이 댐핑은 진동하는 개에서 마찰이나 저항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소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감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찰이나 저항, 그래서 공기 마찰 혹은 바닥에서 일어나는 움직이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마찰, 그런 데서 일어나는 소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쇄가 있는 경우 대부분 열 에너지로 소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운동, 비선형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형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고 그 복원력이 변이에 비례하고 관선력이 가속도에 비례하고 감쇄력이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은 이제 질량은 관성응의 특성을 갖고요. 탄성력은 변이에 따라서 힘을 갖게 되고요. 감쇄력은 속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형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비선형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유도 진동 모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큰 질량 M이 어떤 바퀴에 얹어져 있고 이게 좌우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때 이것을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게끔 되는 것들이 스프링과 댐퍼가 있어요. 이 댐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소실이 일어나도록 공기나 어떤 유체의 어떤 오리피스의 구멍을 통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 운동을 하는 형태로 보통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일자유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m이라는 질량이 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 뛰거나 아래로 꺼지지 않는다고 보고 좌우로만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일자유도가 되죠. 자, 이때 이것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힘은 F, 즉 입력이 F고요. 이때 움직이는 요 m의 좌우로 움직이는 요 변이가 출력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F라는 힘이 가해지면 X라는 출력이 나타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진동에서 운동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가 있고요. 이런 운동방정식이 세워졌을 때 mx2 플러스 cx 플러스 kx라는 것은 이 고유한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이 ft라고 하는 것은 외력, 즉 입력이 됩니다. 이 식에서 우변은 입력이 되고요. 이때 이 운동방정식, 미분방정식을 푸른 x는 이 출력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방정식이 세워지면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공업수학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운동방정식 x에 대해서 풀면 이건 일반회와 특수회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반회는 이 ft를 0으로 놓고 푸는 거고 특수회는 이 ft에 대해서 놓고 푸는 거죠.
자, 요런 수학적인 내용 자세히 푸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두 해가 합쳐진 것이 즉 이 시스템의 어떤 변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공장에 어떤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의 진동을 측정을 하면 그건 X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이런 운동방정식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이 X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X가 결국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두 개의 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해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 감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감쇄 진동, 감쇄 진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외력, 아까 FT라고 했죠. FT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유진동이냐 강제진동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즉 힘이 외력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쭉 당겼다가 탁 놨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외력이 없는데 얘는 계속 움직이겠죠. 그런 거를 일반해 자유진동이라 하고요. 특수해 강제진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입력이 주기적으로 혹은 입력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응답을 강제진동 응답 혹은 특수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동 상태에 따라서 과도진동,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잠깐 일어나는 진동을 과도진동이라고 하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관찰했을 때 결국 나타나게 되는 어떤 응답은 정상 상태 진동, 좀 스테디 스테이트다. 이렇게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가 아니라 이 과도 진동의 반대말인 거죠. 잠깐 일어나는 진동이냐, 아니면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일 때 나타나는 진동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비감쇄 자유진동은 힘이 없고 감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운동방정식에서 F가 없고 감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진 거죠. 자, 이런 거를 풀게 되면은 X에 대해서 풀게 되면 이런 형태의 해가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죠. 요거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요. 좌우로 진동할 겁니다. 그죠? 좌우로 진동하는 그 진폭을 표시한 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게 당겼다가 놓으면 결국은 이게 어떤 마찰 때문에 점점 움직이다가 멈추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감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감쇄가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해의 형태인데, 어쨌든 비감쇄 자유진동이면 당겼다가 놓으면 영원히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때 나타나는 이 진동수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타고난 진동수, 고유한 진동수, 고유 진동수가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 시스템에 만약에 이 진동수와 여기 보여지는 이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로 가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네처럼 진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어디까지 커지나요?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커집니다. 물론 여기서는 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커질 수 없겠지만 수학적으로는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감쇄 자유진동이라는 거는 자유진동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감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 진동을 하다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요 멈추게 되는 요 곡선은 요 감쇄가 결정하는 거고요. 이 감쇄가 없으면 곡선이 없이 계속 영원히 진동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감쇄 자유진동의 어떤 움직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고유 진동수가 있죠. 여기 지금 진동수가 있습니다. 자, 감쇄 강제 진동이라는 것은 감쇄가 있고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힘이 있을 때 강제 진동을 주면 힘이 만약에 상수면 어떤 아까 메스 스프링에다가 어떤 힘을 딱 일정하게 가해주면 움직이다가 쭉 가겠죠.
혹은 힘이 어떤 사인파처럼 계속 반복되는 힘으로 주어진다면 좀 어떤 변화를 가지다가 어디선가 안정되게 계속 진폭을 할 겁니다. 진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감쇄 강제 진동 응답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 앞부분에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도 진동이라 하고, 상수의 입력일 때는 결국 상수 응답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인으로 이렇게 막 치고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여기는 과도기적 진동이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사인파는 정상 상태의 진동이 되겠습니다. 자, 감쇄 진동의 값을 가지고 댐핑 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댐핑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간 그래프에서 구하는 방법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응답 특성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좌우에 있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다만 이쪽은 시간에서 푸는 거고 오른쪽은 주파수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푸는 것은 진동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기울기가 결국은 감쇄 계수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수학적 공식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자세한 수학적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응답의 해를 가지고 요 두 점, 제일 높았을 때 점, 그 다음 높았을 때 점 위치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그때 진폭을 가지고 x1, x2, 타우 d를 가지고 풀면은 댐핑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방법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배울 퓨리에 변환, 그 퓨리에 급수, 주파수 변환을 하게 되면 하나의 진폭을 이렇게 크게 갔는데요. 이때 최고점의 크기와 3dB, 이렇게 하프 파워라고 하는데 3dB 떨어졌을 때 요 위치, 여기 약간 그림이 쉬프트 되어 있는데요. 요 위치에서의 주파수를 두 개 읽고 크기를 읽으면 요 공식에 의해서 댐핑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댐핑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개 감쇄 강제 진동의 진폭비와 위상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의 가진력이 어떤 사인파를 가지게 될 때 사인파를 가지게 되면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응답이 최고로 쳐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가진력의 진동수가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그때 진폭 X는 최고로 높아진다. 그때 감쇄가 있을 때는 요게 0, 0.5, 0.05, 0.1 이렇게 0.5로 된 거는 감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진일 때 감쇄 영향이 가장 크고요. 최대 변이는 고유 진동수보다 약간 작은 가진 주파수에서 발생이 됩니다. 1이 아니라 약간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변이는 0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터를 돌린다든지 어떤 기계를 막 돌리다 보면 처음에 돌리기 시작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진동이 커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동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 처리 주파수 변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를 갖고 있어서 어떤 사인 함수가 있을 때 요거의 주기는 2파이가 되죠. 그래서 t를 2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인 함수를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오메가는 아까 앞에 메모하셨거나 되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는 2파이 f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f는 주파수가 되고 파이는 라디안이죠. 그래서
라디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를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라고 얘기하면은 요 그냥 사인 사인 t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사인 2파이 2파이분의 1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고 이때 주기 t는 주파수의 역수 f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sin t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1sin t다라고 하면 1sin 2파이 ft라고 쓸 수가 있고 이때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데 요때 요게 1이죠. sin t니까 2파이 f가 1입니다. 그래서 f는 2파이분의 1이 돼요. 그죠? f는 2파이분의 1이 되고 이거의 역수가 주기가 되니까 사인의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사인을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본 거고, 자, 이렇게 사인을 살펴본 거를 가지고 퓨리에 급수라고 하는 어마어마무시한 수학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퓨리에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 주기에 해당하는 하모닉 성분들의 합들로 어떤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 하모닉 성분들의 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모닉 성분들의 합을 퓨리에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여기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신호 FT가 있어요. 자, 이 신호는 어디서 받은 센서에서 신호일 수도 있고, 어떤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를 주기를 가정한다면, 내가 1초면 1초, 2초면 2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신호를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1초를 측정하든 2초를 측정하든 어떤 딱 정해진 시간을 측정하죠. 무한대의 시간을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주기의 시간을 딱 측정을 하면 우리가 보는 신호는 딱 그 신호만 보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올 신호는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퓨리에라는 사람처럼 저도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 신호가 계속 반복될 거다.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무도 모르니까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요 신호가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인데 앞에 개수 A1, A2 그리고 B1, B2, B3 이렇게 가는 요 개수들로 표현이 개수와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퓨리에라는 사람이 급수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A0, A1, A2, A3, A4 혹은 B1, B2, B3, B4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면 이때 A0, A와 B들이 각 주파수 성분들, 코사인, 사인들이 어떤 이게 주파수잖아요. 그죠? 이런 주파수 성분들의 크기들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퓨리에 시리즈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으면 어떠한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를 각각 주파수의 크기들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A1, A2, A3, A4, B1, B2, B3, B3, B4 이런 식으로. 자, 이때 A0와 A0와 그 다음에 요 A1부터 A 무한대까지 있는 AN과 B1부터 B 무한대까지 있는 요 BN을 풀어내는 방법이 퓨리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푸느냐는 지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물리적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A0, AN, BN이 뭐다? 어떠한 신호의 주파수의 크기들이다. 첫 번째 주파수의 크기 A1, 두 번째 주파수의 크기 A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풀진 않겠지만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학생들하고도 풀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어떠한 신호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냐. 좀 극한적으로 이렇게 사각파형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사각파형 직선이잖아요. 그죠? 좌우로 있는 직선. 사인, 코사인 이런 곡선인데 이런 직선의 함수들을 퓨리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앞에서 나온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그 풀이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풀이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4 곱하기 사인 t 더하기 3분의 1 사인 3t 더하기 5분의 1 사인 5t 더하기 그 다음 뭐겠죠? 7분의 1 사인 7t 더하기 9분의 1 사인 9t 더하기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이거를 하나 파이분의 4 사인 t만 놓고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n이 1일 때 저런 그려져요. 근데 요거를 10개 사인 t, 3t, 5t, 7t, 9t, 11t 어디까지 해야 되죠? 19t까지 해야 되나요? 19t까지 하면 10개가 되겠죠? 자, 10개를 놓고 그거를 다 더하면 요런 함수가 요런 그래프가 돼요. n이 10개인 것처럼. 자, 100개를 놓고 보면 1t, 3t, 5t 쭉 가서 100개를 놓고 풀면 이 지금 보시는 이 함수처럼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이게 1000개, 만개,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10,000개까지 돌려보니까 요런 찌글찌글한 파형 안 보이고 직선으로 보입니다. 딱 직선으로. 자, 그래서 퓨리에라는 사람이 뭘 얘기한 거냐면 시간에 있는 어떠한 함수를 요런 개수들 5분의 1, 3분의 3파이분의 4, 5파이분의 4 이런 개수들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주파수 성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가 뭔지 알고 이런 걸 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푸는 것을 퓨리에 트랜스폼이긴 한데 이산시켜서 디스크리트해서 푼다, 디지털로 푼다 해서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DFT를 이용해서 풀면 어떠한 신호가 임의의 신호여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든 가속도계로 측정하든 전류 프로브로 측정하든 이 우리가 퓨리에 시리즈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DFT가 계산식이 오래 걸려서 이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알고리즘만 변형시켜 놓은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FFT라는 겁니다. 자, 이 FFT를 이용하면은 계산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파수 변환이라는 것이 이런 퓨리에 급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와 오빗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회전체가 있어요. 이 회전체의 어떤 축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그 근접 센서, 그 거리를 재는 센서를 이렇게 측정을 해놔요. 그리고 요 키 페이저 시그널이라는 거는 요 홈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피크가 한 번씩 뛰고 X와 Y는 얘가 돌 때마다 이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XY를 이렇게 XY로 표기하면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런 어떤 타원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타원을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을 쓰는 것은 미스얼라이먼트가 있거나 언밸런스가 있을 때 이 오빗의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측정한 것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런 사인파 같이 이렇게 있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피크가 한 번씩 뜹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RPM이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고요. 각각의 이 신호를 부분별로 끊어서 아까 말한 FFT, 주파수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환한 거를 첫 번째 칸을 여기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여기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을 여기다 그리면 아까 사인파 주로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피크가 하나씩 뜰 거고요. 그 라인들을 쭉 이은 것이 한 바퀴 돌 때 한 번씩 피크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오더라는 성분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별로 잘라서 주파수 변환, 즉 FFT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시간축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X축은 시간축 혹은 RPM축이고요. Y축은 주파수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바퀴 돌 때 한 번씩 피크가 뜨는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의 사인파가 존재했던 것들이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게 한 바퀴 돌 때 한 번 나타난다 그래서 1차 오더라 그래요. 그럼 여기 한 바퀴 돌 때마다 두 번씩 뜨는 요 라인은 뭐가 되죠? 2차 오더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3차 오더가 돼요. 이런 것들을 차수, 오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짧은 강의였지만 필요한 지식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 이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진동 모델만 가지고도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고요. 주파수 분석과 퓨리의 변환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물리적으로 의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이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진 않았겠지만 이러한 진동과 주파수 분석, 그 다음에 회전차와 오더 그리고 오빗에 대한 특성들을 일단 개념적으로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파수 모니터링을 위한 진단, 베어링 사례, 그 다음에 댐핑 변화 모니터링, 그 다음에 디렉셔널 파워 스펙트럼 오빗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영상 증폭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94년 논문쯤에 보면은 베어링에 대해서 조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체가 있는데 베어링에서 1차 오더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하면 임밸런스가 있다 라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1차 오더 성분, 아까 1차 오더가 뭔지 이해하셨죠? 1차 오더 성분들이 이상해지더라. 어떤 베어링에서 크랙이 뭐죠? 금이죠, 금. 금 같은 게 있으면은 금이 같거나 이러면은 1차 오더, 2차 오더, 3차 오더 성분들의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2차, 4차, 1차가 변화가 되면 미스얼라이먼트가 있게 되는 거고 러브 하면 비비는 거죠. 어떤 접촉이 베어링에서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게 되면 1차, 2차, 3차, 5차가 나타나고 오일 펄이 일어나면은 8차가 나타난다. 뭐 이런 현상들을 정리를 해놓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어링에 관련돼서는 이 논문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핑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댐핑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방법에 의해서 댐핑을 구하면 댐핑의 값들을 계속 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석사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회전체가 있어요. 이런 회전체가 있고 얘를 돌려서 이때 나타나는 진동, 요 베어링 축에 있는 진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첫 번째 공진점을 지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진동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형태를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요 순간에 댐핑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댐핑을 측정을 아까 댐핑을 3dB 떨어지는 곳에서 하프 파워 잴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댐핑을 재서 쭉 댐핑을 돌릴 때마다 쟀어요. 돌릴 때마다 재고 댐핑 값들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어떤 회전체 축이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임밸런스 매스를 밸런스가 깨지도록 여기다가 밸런스가 깨지도록 조그만 질량을 집어넣었어요. 1.2 밀리그램 질량을 요게 밀리그램이죠. 밀리그램 질량을 여기다 집어넣고 돌렸더니 댐핑 값이 핑크색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댐핑 값을 잘 모니터링을 해도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 발생했다 혹은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오빗이라는 것이 X축, Y축의 변이라고 했었죠. 그 공전하는 현상을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이게 1초에 12,000rpm 이렇게 돌게 되면 굉장히 오빗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 오빗의 형태가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그 다음에 회전 방향과 같은 정방향일수록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오빗의 형태가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빗의 형태를 쭉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타원형이라고 가정하고 긴 축과 짧은 축에 대해서 긴 축은 포워드와 백워드의 합, 짧은 축은 포워드와 백워드의 차로 나타내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표시하게 되면 만약에 오빗이 동그랗고 방향이 회전 방향과 오빗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포워드 컴포넌트만 존재하고요. 동그란데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은 백워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원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포워드와 백워드가 이렇게 찌그러지다가 결국 거의 일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포워드와 백워드가 이렇게 크기가 같아지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신호 분석을 했던 건데 어떤 회전체에 대해서 포워드하고 백워드, 오른쪽이 포워드, 왼쪽이 백워드입니다. 포워드와 백워드를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운전이 될 때 포워드 성분이 이렇게 1차라가 이렇게 갔고 백워드 성분들은 이런 지저분한 성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요 포워드 성분이 10의 마이너스 2승, 백워드 성분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럼 무슨 뜻이죠? 포워드 컴포넌트만 지배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빗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동그란 형태로, 그리고 회전 방향과 오빗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화면을 쭉 내가 관찰을 하고 있다면 이 화면이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백워드가 커진다든지 백워드와 포워드가 크기가 좀 같아진다든지 하면 어떠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언가 진단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최신 최신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조금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많은 것들을 진동 모니터링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어떤 시스템 모니터링을 할 때 진동 신호를 많이 본다고 했죠. 근데 진동이나 소리를 측정하려면 센서를 많이 달아야 됩니다. 소리야 마이크로폰 하나면 되겠지만 진동은 여러 군데에 측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소개돼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인데 어떤 모션을 매그니파이드, 그러니까 어떤 작은 아이의 그 숨소리가 있죠. 여기 살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거 움직이는 부분을 증폭시킨 거예요. 자, 이게 재미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가 숨지는 그런 사망 사고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스마트 팩토리처럼 내가 그거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싶다 하면은 요런 영상 처리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면 숨 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영상 신호에서 어떠한 픽셀 단위를 찾아가지고 그 픽셀에 나타나는 진동을 증폭시킨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심장 박동에 따라서 피부색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하는 그 진동을 증폭시켰더니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빨갰다 빨아졌다 하는 심장 박동에 맞춰서 이런 신호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기계에서 다룬다면 어떤 엔진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증폭을 하면 얘가 움직이는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가 취약한 부위인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동할 때 진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 부위를 더 강성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동의 형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여기선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유리잔의 움직임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증폭하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그 깊고 어려운 내용을 좀 짧은 시간 안에 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볼까요? 고장 진단과 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더 큰 개념이고요. 고장 진단과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안에 작은 부분에 속하는 부분인 거죠. 많은 경우 회전체의 진동과 신호 처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뤘던 것처럼 진동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신호 처리에 대한 이해가 이런 고장 진단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동 이론, 신호 처리, 회전체에 대한 이해로 기계의 성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잘 돌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공진점을 만났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활용 가능성들을 좀 확인시켜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50분간 강의를 숨가쁘게 진행해 왔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셔서 추가적인 자료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약 1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로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